전략 후 강을 바랐는데 제 마음이 너무 미약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사실. 제 기도가 닿지 않은 건지 네.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동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이슈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투톱이 쉬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까지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투톱이 쉬니까 오늘은 톱 다 같이 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말과 다르고 이란의 말도 다르고 뭐 사실 뭐 어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란 쪽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뭐 안 된다,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또 이제 또 한 15분 후에 아니다, 잘 합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터보컨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좀 비이성적으로 저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안 그래도 좀 빼고 싶었던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그쵸. 관련 쪽에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시기에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명분이 돼서 좀 조정해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도 좀 오늘 낙폭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경민 팀장님, 사실 나스닥 선물이나 유가랑 비교해서 봐도 좀 코스피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거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의 수급, 뭐 오늘도 거의 4조 가까이 좀 매도를 했는데 예. 그런 영향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생각은 드는데 뭐 제 탓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공교롭게 화요일 방송하다 목요일로 넘어온 이후에 목요일은 늘 목요일이 하락을- 쉽지 않아요, 요새. 네, 화요일은 늘 상승만 했었는데 스케줄 근데 바꿔볼까요? 이제 이 요일별 패턴을 보면 월요일, 목요일이 굉장히 안 좋고요. 화요일, 금요일이 조금 좋은 이제 그런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작은 뉴스에 계속해서 시장이 반응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왔다는 거는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치고 나갈 힘도 없고 그렇다고 아래로 확 뭐 꼬꾸라질 그런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수치로 보자면 뭐 전 바닥권은 뭐 5,400.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 맞아요. 그다음에 저항은 한 5,800, 뭐 이 정도가 형성이 좀 되어 있고, 뭐 이게 뭐 6,000포인트를 아예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5,000포인트를 아예 하회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크게, 물론 수치들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리할 필요 없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 주식 네. 뭐 이슈에 막 어떤 종목을 따라 사고 뭐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맞아요. 그냥 전쟁 이유를 생각하면 뭐 저는 뭐 반도체와 에너지를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좀 채워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희 상단을 뚫을 시점을 본다면 저는 어쨌든 전쟁 이슈가 지금보다는 조금 맞아요. 희석이 된다라고 한 가정하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릿 컨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소위 이 증권 주식 업계에. 이쪽 업자들, 예. 업자들의 스트릿 컨센이 삼성전자가 지금 42조, 하이닉스가 28조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 35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가 만약에 1분에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또 이제 확 주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방을 열어볼 만한 이제 그런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지언정 반응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아요. 주가 조금 올라가면 사고 오늘같이 좀 빠지면 또 팔고 뭐 이러면은 진짜 저점 매도 고점 매수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네. 없으니까 어차피 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파는 거 셋 중 하나거든요. 대응은.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전략적 홀딩, 그냥 기본적으로 내 비중은 가져가고 정말 이 박스 하단에 있을 때 주도 섹터에 조금 그런 뭐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정도로 뭐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반도체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터보 퀀트. 이름 멋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일단 지금 좋은 호재로 작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력이 지금 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흔들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서진 대표님.
최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이 빠져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평소와 다른 악재로 빠졌거든요. 이거를 좀 안 좋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확실히 묻어내졌고 테크 쪽의 악재를 소화하는 건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나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묻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테크 쪽의 악재에 민감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거는 리스크로 반응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알거든요. 이거 딥시크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어찌 보면 효율화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면 뭐 GPU가 안 쓰일 거다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이건 역시도 뭐 컨텍스트가 이제 압축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요약해줘 이렇게 요거는 원래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프롬프터가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뒷단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컨텍스트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빨리 압축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흔히 말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건 AI를 흔히 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쓸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에이전트 AI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에이전트 AI를 어쨌든 뭐 좋은 걸 돌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접근을 못한 어찌 보면 회사들 뭐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들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이쪽은 더 이 투자가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제번스의 뭐 역설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건 계속 눈으로 우리가 보여왔다라는 거고 핵심은 저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AI는 아직까지는 성장 산업,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AI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AGI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이슈가 AGI로 흔히 말하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효율성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때는 맞을 거예요. 비용을 줄일 겁니다. 근데 원래 모든 산업은 초기에는 과잉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를 내서 최고의 궁극점에 도달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적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효율화가 나온다라면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아꼈던 걸 더 많이 다른 쪽에 더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억지라고 봅니다. 네. 억지로 떨어졌습니다. 터보 퀀트. 이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겪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도 좀 삼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묘하게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GPM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경민 팀장님, 묘하게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주르륵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내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딘가 지금? 뭐 그 이유는 되게 좀 복합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3호 쪽에 뭐 블루아울로 시작됐었던 이제 거기 이제 수익성 문제 또 대출에 대한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좀 급하게 오른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이라고 지금 800조, 780조 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대비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비해서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 않겠어요? 뭐 물론 이제 샌디스크도 좀 비슷하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점을 생각해 왔을 때는 뭐 일부 뭐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 뭐 그렇다고 이제 추세가 깨진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터보 퀀트가 던진 그 메모리 압축 기술 이것도 저는 글쎄 뭐 단기적인 노이즈 그냥 처음 접한 물론 이제 저도 작년부터 있었다는 거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자체가 뭐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논문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메모리의 사용률을 뭐 5분의 1 뭐 이렇게 6분의 줄일 수 1로. 있겠다. 뭐 이런 거에 이제 논문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벌써 이렇게 좀 시장에서 막 발작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슈와 좀 이렇게 연쇄 반응을 내면서 좀 빠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뭐 이거 터보 퀀트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뭐 구글이 직접 하겠습니까? 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셋 중에 하나가 하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메모리의 이 역사 자체가 이 메모리 그 아까 제본스의 역사라고 비슷합니다. 뭐 메모리가 뭐 성장해서 커지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이게 좀 단기적인 노이즈가 만든 하락이라고 보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뭐 저는 그냥 비중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이 좀 단기적인
긍정적인 충격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근데 문서진 대표님, 어쨌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던지는 이 의미는 똑같을 것 같은데 외국인 매도는 확연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이 쏠렸더라고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패시브 자금 비중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패시브 자금 이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패시브 자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특히 더 부정적이다라고 봐서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 지금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리스크 오프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나오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또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스켓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특정적인 뭔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터보 퀀트라고 해서 이제 컨텍스량을 확 줄여주는 거잖아요. 6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여주는 건데, 앞서 뭐 재번세 역설 이야기했던 대로 이 분량이 줄어들면은 앞으로 메모리를 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6분의 1이 줄어드니까 이만큼 더 긴 컨텍스트를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의 업황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아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그러면 오늘 그래도 이상하게 반도체 업황에서는 기판주들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고요. 뭐 기판 쪽은 최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증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부분이 이 이제 자본 투자, 그러니까는 이제 증설을 하는 거죠. 어디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건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CCL 투자를 위해서 이제 네. 적층 구리판이죠. 그 투자를 위해서 뭐 2천억 넘게 이제 자본 지출을 한다라는 이유가, 그게 이제 2천억을 투자한다는 게 2천억 벌려고 투자하는 거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향후에 발주나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뭐 더 큰 그런 좀 ROE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 지출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두산뿐만 아니라 기판 전반적으로도 뭐 무슨 뭐 소캠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확정적인 국면이다라는 걸 좀 증명해주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네. 들어서, 일단 이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부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부품이라 하는 것은 소모성으로 계속해서 이 지속적인 그런 매출과 생산이 나오는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소부장 중에서는 부품 쪽이 조금 더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요인이, 이런 좀 증설 요인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뭐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측면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반대도 이제 이야기해봐야겠죠. 문서진 대표님, 오늘 만약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터보 퀀트라는 게 그렇게 시장에서 악재가 아니라면,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꽤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오히려 장중에 낙폭 줄이고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오늘 장중 움직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강세장 분위기였다면 분명히 오히려 저가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말에 지금 이란과의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라도 자칫 잘못되면 뭐 그러니까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더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어쨌든 노이즈가 되더라도 어쨌든 시장에 이 좋은 재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저가 매수를 미리 할까? 먼저 할까라는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을 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주말에 지금 조금 현금 확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나왔으면 일단은 빼놓고 그리고 좀 지켜보자라는 어찌 보면 매도세가 조금 더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주말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흘러서 안 그래도 좀 울고 싶은 상황에서 약간 빌미를 주는 걸로도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3차 3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처음 맞는 슈퍼 주총데이였습니다. 총 740개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좀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뭐 다들 불확실성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중동 전쟁까지도 맞이하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현대차 주총이 좀 20일에 먼저 있었던 기아차 주총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기아차는 확실히 아직도 전기차 많이 팔겠다. 이쪽이었다면 현대차는 이제 미래 그림들 네. 제시해주는 쪽으로 포인트가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좀 생각 들고요. 뭐 주총이 또 뭐 주총 지금 하루 뒤에 하나솔루션은 유상증자 발표를 해가지고 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네. 근데 현대차도 사실 이렇게 그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 뭐 뭘 하겠고 언제 그 피지컬 AR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느 회사한테 어떤 뭐 업무 분담을 주듯이 사업부를 배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겠는데 이게 확 와닿는 그런 현시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60만 원대 찍고 지금 50만 원을 살짝 깨가지고 단기적인 좀 지지선을 좀 내준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걸 또 바로 다시 좀 돌려 세울 만한 이제 그런 힘은 조금 결여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현대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레임 바꿔서 피지컬 AI 쪽으로 봐야 되고 현대차의 강점은 뭐 자동차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자체고 네. 그리고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제 그런 각종 기술들 그런 협업들 뭐 이런 것 그건 뭐 다들 아실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좀 기대했었던 거는 뭐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피지컬 AI로 진출을 할 때 현대차의 어떤 파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현대차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수혜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 관련된 그런 그쵸. 이렇게 딱 현시감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도 지지선을 좀 내주면서 그냥 시장에 휩쓸리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분기에 초기 모델 양산 초기 모델 분에 대해서 뭐 프로토타입을 뭐 제대로 돼서 좀 뽑아내겠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현대차의 지금 뭐 수치적인 뭐 그런 영업이익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하면서 그쪽 밸류에 좀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현대차 단독의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무거워져 있고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15% 20%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도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좀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상태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금 피지컬 AI가 좀 부각이 되고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에 나올 그 프로토타입 직접적으로 좀 현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모델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전쟁 이슈가 많이 후퇴한다라는 전제합니다. 그쵸.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현대차도 뭐 아직까지는 그냥 시장에 휩쓸려 있을 수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강세가 나올 만한 그런 현시감을 줄 만한 그런 재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비스랑 오토에버도 같이 좀 주총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한 번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현대차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었었거든요. 네. 여전히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네, 걸까요? 뭐 비슷한 거죠. 뭐 지금 뭐 사실상 현대차가 닿을 수도 있었던 거를 이제 좀 나눠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저는 뭐 현대차의 이 로보틱스 파운드리의 이 지분 흐름은 현대차의 지배구조와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회사들 특히나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한테 로보틱스의 사업 비중을 좀 많이 높여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같은 그림으로 좀 가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대차 자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미 CES 이후에는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상태다 네. 보니까 일단 좀 소강 상태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좀 한정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뭐 제 페이스 컨디션을 좀 찾아야지만 현대차도 다시금 그런 좀 조건들이 완성이 되고 또 개별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려면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지금 우리가 딱 임팩트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예. 그런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장 수익률 정도에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뭔가 모멘텀을 하나를 더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런 반면에 그러면 금융주들은 조금 더 모멘텀을 던져주는 시그널들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문서진 대표님, 뭐 KB금융은 7조 5천억 원 규모의 배당 재원을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비과세 배당을 위한 재원이라서 눈길이 좀 더 가더라고요. 네. 요걸 빌미로 해서 밸류업 한 번 더 기대해 볼까요? 밸류업 약간 사골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타이밍상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쨌든 좀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걸렸던 시장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건 또 경기와 시장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금융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은행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 또 현대 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준비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비과세로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은행 뭐라 그럴 수 있죠. 은행이 여기서 뭘 더 투자할 것이냐. 뭐 지금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 비용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고정 비용은 네.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뭐 은행원 그러니까 뭐 창고도 흔히 말하는 좀 합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더 돈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자본 준비금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다. 이걸 다 환원해주겠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은행주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금융주 쪽을 본다면 증권주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돈도 많이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뭐 주식시장이 어쨌든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잘 벌 수 있고 주주환원 역시 뭐 자사주 소가 이쪽도 은행주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의 이란발 리스크를 조금 피하고 싶은 흔히 말하는 자금이 이거 피난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은행 주도가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저는 당연히 기술주가 좋은데 기술주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조금 안정적인 거 좋아. 네. 그러면 이제 금융주 내에서는 이왕이면 증권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증권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미래에셋 증권이 네. 떠오르긴 하거든요. 미래에셋 증권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스페이스 X까지도 있으니까 미래에셋 증권을 보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스페이스X를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미래에셋을 매수를 한다면 스페이스X 상장되기 전까지 상장되고 나면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X는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아니죠. 거의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다 몰려서 상장되자마자 거의 모든 밸류를 다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쉽지 않을 것 같고 뉴욕 증시에서 어쨌든 좀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IPO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은 상장 초반에 뭐 한 달 안에는 좀 가다가 대부분은 다 반토막 다 났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 서클도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낫지 않을까. 그쵸. 예, 엄청 공격적인 어쨌든 흔히 말하는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서 오히려 증권주 쪽을 간다면 차라리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가 벤처마크죠. 네. 예. 네, 메리츠 금융지주 뭐 자사주 소각 카드를 또 한 번 꺼내기도 했으니까 여기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LS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LS 일렉트릭 지금 뭐 LS 그룹이 데이터 센터 액면 분할 이슈도 꺼내 들었는데요. 정경민 팀장님. LS 일렉트릭 지금 뭐 고점 부근에서 사실 좀 횡보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데이터 센터업도 정관에 넣고 액면 분할도 결정을 했는데 요게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될까요? 뭐 그 자체로의 모멘텀은 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일단 뭐 전력기기 전반으로 저는 뭐 이거는 전쟁 이슈에도 사실 전력기기 쪽은 낙폭이 크지 않거든요. 시장 네. 대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선방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 에너지 원천에 대한 다변화, 뭐 풍력이고 태양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 전력기기, 전력 설비, ESS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설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이후에도 뭐 지속성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지속성이 있다. 물론 이제 속도적인 면은 조금 예전만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굉장히 잠재 수주가 많고 그걸 이제 매출액으로 나눠 보면은 예. 지금 거의 3점 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4년치의 수주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면은 뭐 당분간은 성장 국면을 이어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성에 이어서 이제 100 단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LS 지주사 LS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 LS 전선에 대한 가치를 이제 쪼개기 상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 가치가 지주사 LS로 그렇죠. 좀 이렇게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LS 계열사로 봤을 때는 지주사 LS, LS 일렉트릭 둘 다 전쟁 이슈 좀 후퇴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뭐 좀 제 컨디션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700개 넘는 기업이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딱히 뭐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이제 3차 3법 개정을 한 이후에 처음 이렇게 주주총회를 다 진행하는 거겠다 보니까 오히려
뭐 투자 포인트로 기대를 하셨었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선진 대표님 너무 조용하거든요. 네. 이게 뭐 제대로 좀 굴러가고는 있는 건지 이걸로 투자 포인트 삼는 거는 애초에 잘못된 전략이었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 뭐 잘못된 전략이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의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어쨌든 시장에 가격이 반영이 많이 됐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뭐 재료라는 건 원래 뭐 호재든 낙재든 기본적으로 노출도가 높을수록 다 약화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대해 볼 만한 건 좀 있어요? 기업이라든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하는 쪽에서는 눈에 띄는 건 뭐 저는 뭐 그 통신주인 것 같아요. 통신주? 예, 아, 통신이 여기서 나오네요 또. 오. 그러니까 통신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통신주가 이전에 이제 배당도 이제 많이 해준다. 근데 3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통신주는 그 국민들에게 흔히 말하는 미운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원래 5G 관련 쪽도 사실 제대로 된 5G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넌 스탠드 얼론 이야기 스탠드 얼론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쪽짜리인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도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압박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는 조금 더 적극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투자, 6G 관련 이슈도 좀 이제는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주 성격에서 이제는 조금 이제 성장주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네. 뭐 그러면 뭐 통신주를 뭐 이걸 해야 되냐? 그것보다는 통신장비주가 조금 낫긴 하죠. 통신장비가. 예, 그래도 어쨌든 아. 그쪽 분위기로 몰아가면 이쪽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뭐 네. RFHIC, RF 머티리얼즈, TFE, 네. 성호전자 유효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유효합니다.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뭐 주주환원 기대한다면은 통신 3사도 괜찮고요. 지금 주가의 모멘텀, 주가 흐름을 본다면 통신 장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아까 이제 하나솔루션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화 오늘 뭔 일 있었습니까? 이게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솔루션은 유상증자 해버리고 하나비전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고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 공교로운 일인 것 같긴 한데 예. 하나솔루션 제가 어제 주총인 줄 알았더니 엊그제 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뭐 별다른 뭐 요인들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때는 태양광 비롯한 신재생 쪽이 워낙 좀 주가가 좀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행복한 그런 주총이었었는데 지금 봤을 때 하나솔루션의 그 유상증자 규모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상당 부분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그래도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종목들이 너무 이 뭐랄까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어떤 날 풍력 올라가고 다시 제자리 오면은 그 다음 날 태양광이 올라 이런 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물론 윗꼬리를 세게 달긴 했습니다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결국에는 그 깔때기를 모아서 끝에 가보면 예. ESS가 없을 거 왜냐하면 잉여 생산된 맞아요. 전력을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뭐 원유나 가스는 그 저장고에도 좀 다물수라도 있으면서 천천히 생산량을 뭐 조절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좀 그런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저는 뭐 ESS도 그냥 범 에너지의 네. 관점에서 넣어보시는 거 그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 보유하신 분들 지금 전략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다 뭐다해서 하나솔루션을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근데 오늘 이렇게 급락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일단 매매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뭐 비중 축소가 뭐 쓰리더라도 네. 비중 축소가 이건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유상증자 기일까지의 그런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V자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는 단기 매매적인 측면, 뭐 어떤 에너지 순환매 측면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어쨌든 리스크 관리 그리고 좀 정리를 어느 정도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아예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제대로 좀 수익을 나는 시점에 ROE를 보면은 한 6에서 10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지금 은행 이자율의 2배 이상으로 불려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으로 보신다면 오늘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그냥 6개월 이상의 어떤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그런 투자의 관점이라면 유상증자를 받아보시는 예. 건 괜찮다. 이렇게 좀 양분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채무 상환 금액이 1조 4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주주들의 돈으로 빚을 갚는 거냐라고 비판도 있는데 주주총회가 있는 이런 시점에 역행하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모처럼 좀 분위기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통해서 쫙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또 드린 바 있었는데 호재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준 대표님, 근데 타이밍상 반도체가 지금 쉬어가거든요. 네. 이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 이동을 할 때가 됐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어쨌든 자금은 우리 시장 자체 내에서 아예 외국인을 제외하면 아예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일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빠지는 시점에서 이제 바이오가 좀 받아줄 것 같고 그 타이밍에 그 삼천당 제약이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거를 말씀하실지 굉장히 이제 큰 거 온다고 말씀을 기대 심리를 너무 그러니까요. 해주셨잖아요. 큰 거 온다. 예, 큰 거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기대를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은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탁 나와야지 이게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미 그게 이렇게 식으로 이 기대 심리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세론의 재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세론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재료가 뜨뜻미지근해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서 네. 지금은 조금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뭔가가 아무래도 대표가 이제 뭐 큰 거 온다고 했으니 맞아요. 진짜 네. 큰 게 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개인 네. 투자자들은 뭐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 터보 퀀트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여기 대표는 퀀텀 점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민 팀장님, 여기가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세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심리적으로 올려온다고 또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수급적으로도 지금 뭐 상방이 신고가잖아요. 네.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 뭐 ETF도 워낙 요즘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위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매매적인 관점에서. 근데 호불호가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뭐 제가 이게 어디가 뭐 지금 비쌉니다. 이 종목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과연 26조, 27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짊어질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이거를 이제 선호하신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이죠. 뭐 제약사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어지간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이제 그런 라인을 갖고 있는 이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8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두 개 합쳐도 지금 뭐 15조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제 그 20조가 넘는 그냥 코스닥에 뭐 어느 정도 한정된 실적을 내는 바이오 기업의 그런 잠재적인 그런 잠재력인 그런 실적과 향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한 수익 그쵸. 창출력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사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뭐 사실 26조 7조면 삼성생명급이거든요. 그거는 이걸 뭐 선호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뭐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뭐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나 그리고 생각보다는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오늘 같은 경우가 좀 몇 개 손가락에 꼽는 거지 거의 개별 드리블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자기가 번 돈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선순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바이오 제약사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최근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들은 물론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정도는 반영은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대형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선호가 좀 선회하지 않을까 네.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의 시총이 27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알테오젠이 워낙 좋을 때 시총이 맥스가 26조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시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좀 궁금한 건데 문서준 대표님, 알테오젠 이제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간의 악재를 덮을 줄 알았는데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나요, 지금? 아니면 시장에서 반응이 싸늘한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시도 뭐 새로운 어쨌든 뭐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라고도 하지만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SC 제약과 그러니까 제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새롭지 않다.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계약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원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느낌은 진짜 몇 조 원에 다는 그게 단위가 나와야
나와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뭐 SC 재형과 관련된 부분은 좋게 봤어. 그 이미 여러 군데에서 다 했지 않았냐. 그렇죠. 이것 말고 또 다른 쪽으로도 뭐 흔히 말해 적용점을 좀 다른 걸 바꿔서라도 해라. 시장이 조금 더 반응할 것 같고요. 예.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떠날 사람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한 건데 코스피 이전하면은 왜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에 다니다가 이제 과고에 가면 어차피 기본적인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도가. 여기서 예. 1등인데 예, 거기 1등이지만 가면은 거기 1등을 가면 못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그냥 안 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지금 3천단 계약이 또 올라가는 이슈 중에 하나도 이것 같아요. 대장이 떠나니까 어차피 내가 다음엔 1등 한다. 그래서 좀 패시브 자금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지금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모멘텀적으로도 좀 애매한 단계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문서진 대표님은 약간 아쉽다라는 쪽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정경민 팀장님 그래도 알테오젠 좀 예정된 스케줄들로 토대로 해서 보면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 보험 코드 되는 것도 4월이고 그러면 5월, 6월쯤부터는 조금씩 더 실적도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네. 가지고 코스피로. 있고요. 예. 지금은 여기저기도 지금 뭐 속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그 유동성 물줄기인 ETF의 영향을 다 비껴나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롯이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좀 상승폭의 거의 반의 반으로 좀 줄어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는 이거는 이제 약간 그냥 좀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기대치가 많고 어떤 이런 그 미래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기업의 실적이 찍히는 순간 상상력이 한정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뭐 지금 뭐 그 잘 됐을 경우에 연간 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뭐 7, 8개의 파이프라인에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 그리고 예정이 되고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시가총액을 마음껏 부풀려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수치적인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또 맞아요. 셀트리온 이런 것처럼 숫자 얼마에 몇 년 곱해서 몇 년치 딱 곱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이 나와버리고 적정 주가가 그런 면에서 이제 한정되어 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이 잘 나갔을 때는 코스닥 250조 중에 25조 정도의 비중이었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ETF나 코스닥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담아주겠죠. 근데 코스피 2,500조에 20조 해봐야 사실 표시가 많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어떤 폭발력에 있어서는 코스피로 넘어가면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어떤 시장의 집중도나 어떤 수급의 집중도가 현격히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20조 정도면은 상승 여력은 뭐 저는 뭐 최소 한 20-30% 이상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단답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년에 대세였던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오늘 뭐 오르긴 했는데 비교적 약했습니다. 3천당, 코롱 티슈진, 보로노 이쪽에서 더 높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세대 교체 진행됐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오늘은 않으시군요. 뭐 티슈진하고 삼성전자, 알테오젠 세 개의 뭐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ETF가 자극이 되고 ETF의 후발적인 자금이 들어가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ETF에 들어가 있던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바이오 그 신약 개발 바이오만 올라야 되는데 바이오 기자재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럼 바이오 기자재들이 왜 올랐느냐? 다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ETF의 힘으로 같은 종목들이 끌고 올라갔다. 근데 공교롭게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큰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서 ETF 수급을 자극해줘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시가총액 뭐 좀 작은 예를 들어서 시총 한 20-30위권에서 이런 효과가 나온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 오늘 같은 그런 현상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이오 기자재가 뭐예요? 뭐 조선도 아니고? 바이오 기자재는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브스 매드 같이 이제 수술용 뭐 기자 등 뭐 이쪽이라든가 뭐 큐리옥스 바이오스 뭐 또 로켓 헬스케어 뭐 이런 좀 바이오의 산업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기업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쪽 일단 투자 포인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문서진 대표님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 중심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기술력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제약바이오에 한정해서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라는 카테고리도 될 수 있고 뭐 이제
재생이라든지 AI 바이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는 이제 경구용 쪽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조금 잊혀지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제 쪽에서도 다시 이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 돌고 돌아서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자체가 또 항암 치료제다 보니까 그쪽 그리고 그 항암 치료제 내에서도 펩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아서. D&D 파마텍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대표, 정경민 팀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